여러분, 혹시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거나 글씨가 물결처럼 흔들려 보인 적 있으신가요? 또는 밤에 운전할 때 빛 번짐이 심해서 불편했던 경험은요? 이런 증상들은 단순히 눈 피로나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닐 수 있습니다. 황반변성과 백내장의 초기 신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두 질환은 눈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치료 시기를 놓치면 심각한 시력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다행히도 초기 증상을 제대로 알고 미리 대비한다면 진행을 막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황반변성과 백내장이 무엇인지, 어떤 초기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 질환들을 예방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과 팁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이나 눈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끝까지 시청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먼저 황반변성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황반변성은 나이가 들면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으로 망막의 중심부에 위치한 황반이라는 부위가 손상되면서 시야 중심이 흐릿해지거나 보이지 않게 되는 질환입니다. 황반은 우리가 글씨를 읽거나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는 등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부위가 손상되면 일상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황반변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건성 황반변성입니다. 건성 황반변성은 황반 부위가 점차 얇아지면서 기능이 서서히 저하되는 형태입니다. 진행 속도가 느리지만 치료하지 않으면 결국 중심 시력을 잃게 됩니다. 두 번째는 습성 황반변성으로 비정상적인 혈관이 생기면서 망막의 출혈이나 흉터를 유발하고 시력이 급격히 나빠지는 형태입니다. 습성 황반변성은 건성보다 훨씬 심각하고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백내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백내장은 수정체가 뿌옇게 혼탁해지면서 빛이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고 시야가 흐려지는 질환입니다. 수정체는 우리가 보는 사물에 초점을 맞추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수정체가 점점 탁해지면서 시야가 안개가 낀 것처럼 보이고 물체가 겹쳐 보이기도 합니다. 백내장은 대개 노화가 주된 원인이지만 당뇨병, 자외선 노출, 흡연, 과도한 음주, 스테로이드 약물 복용도 백내장을 촉진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초기에는 시야가 흐릿해지는 정도로 시작하지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결국 시력을 잃게 됩니다. 황반변성과 백내장은 초기 증상을 잘 파악하고 조기에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먼저 황반변성의 초기 증상입니다.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는 글씨나 직선이 물결처럼 왜곡되어 보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책을 읽을 때 글씨가 흔들리거나 삐뚤어져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중심 시야에 흐릿한 점이 생기고 점점 커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밝은 곳에서 시야 적응이 잘 안 되거나 어두운 곳에서 시력이 급격히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거나 색감이 바래 보이는 현상도 황반변성의 초기 신호 중 하나입니다. 백내장의 초기 증상은 조금 다릅니다. 백내장은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면서 마치 안개가 낀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밤에 빛 번짐 현상이 심해지고 운전할 때 상대 차량의 전조등이 눈부셔서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색감이 노랗게 변하거나 전체적으로 어둡게 보이는 현상도 백내장의 초기 증상 중 하나입니다. 초기에 대수롭지 않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시력이 점점 더 나빠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질환들이 발생하는 걸까요? 황반변성과 백내장의 주요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황반변성의 주된 원인은 나이와 노화입니다. 50대 이상부터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는데요. 특히 흡연은
황반변성 위험을 2배 이상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외선 노출도 또 다른 주요 원인입니다. 강한 햇빛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망막 조직이 손상되어 황반변성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루테인과 제아잔틴 같은 영양소가 부족한 식단도 황반변성을 일으킬 가능성을 높입니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도 발병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백내장의 경우 가장 큰 원인은 역시 나이입니다. 노화와 함께 수정체가 서서히 탁해지면서 발생하는데요. 당뇨병 역시 백내장을 가속화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자외선 노출, 흡연, 스테로이드 약물 복용도 백내장의 위험을 높입니다. 다행히도 황반변성과 백내장은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예방하거나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예방을 위한 10가지 방법을 소개할게요. 1. 눈에 좋은 영양소 섭취하기.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한 녹황색 채소,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그리고 항산화 비타민이 가득한 과일과 채소를 자주 드세요. 2. 자외선 차단 철저히 하기. 외출할 때는 반드시 UV 차단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챙이 넓은 모자를 쓰세요. 3. 금연과 절주 실천하기. 흡연은 눈 건강의 적입니다. 반드시 금연하시고 과도한 음주는 피하세요. 4. 정기적인 안과 검진 받기. 40세 이상이라면 매년 한 번씩 안과 검진을 받아 초기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세요. 5.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 시간 줄이기. 20-20-20 법칙을 실천하세요. 20분마다 20초 동안 먼 곳을 바라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6. 적절한 운동으로 혈액순환 개선하기. 규칙적인 운동은 눈으로 가는 산소와 영양 공급을 촉진합니다. 7. 건조한 환경 피하기. 눈이 건조하지 않도록 적정 습도를 유지하세요. 인공 눈물도 필요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8. 과도한 스트레스 줄이기. 스트레스는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눈 건강도 예외가 아니죠. 9. 건강한 체중 유지하기. 비만은 당뇨병을 유발해 눈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세요. 10. 음주와 카페인 섭취 조절하기. 음주는 적당히, 카페인은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황반변성과 백내장은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와 관리가 훨씬 쉬운 질환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초기 증상과 예방 방법을 잘 기억하시고 실천으로 옮겨보세요. 오늘부터라도 눈 건강을 위한 작은 변화를 시작하시면 분명히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건강한 눈으로 밝은 세상을 오래도록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50대 이후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건강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 노후도 잘 준비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부모님의 병간호로 인해 예상치 못하게 일을 그만두게 되고 자녀의 학비와 결혼 자금으로 허덕이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60대에는 퇴직과 함께 수입이 반으로 줄어들고 의료비와 돌봄 비용이 불어나면서 모아둔 돈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70대, 80대에는 더 큰 위기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50대 이후의 보편적인 인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하나씩 짚어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분명히 알게 되실 거예요. 50대는 삶의 많은 전환점이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자녀들은 독립을 준비하고 부모님은 고령화되며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노후 준비도 본격적으로 신경 써야 하는 시기인데요.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삼중 부담입니다. 부모, 자녀, 그리고 나 자신까지 세 방향에서 오는 압박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50대에 접어들면 부모님이 건강 문제를 겪으실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치매나 중증 질환이 발생하면 간병이 필요한데요. 현실적으로 공적 돌봄 서비스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돌봄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돌봄 퇴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큰 문제는 수입의 단절입니다. 자녀의 학비나 결혼 자금 등으로 여전히 지출이 많지만 부부 중 한 사람의 수입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죠. 게다가 돌봄 기간이 짧지 않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평균 돌봄 기간은 약 5년 정도지만 상황에 따라 10년 이상 지속되기도 합니다. 부모님을 돌보는 동시에 자녀의 교육비와 결혼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본인의 노후 자금 준비를 소홀히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시기에 자녀를 위해 과도한 지출을 하다 보면 본인의 노후를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돌봄 문제는 가족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형제자매 간의 역할 분담이 중요하고 공적 지원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돌봄 상황을 대비해 긴급 자금을 따로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와는 솔직하게 대화해 현실적인 지원 가능성과 한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0대는 퇴직과 함께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수입이 급감하고 역할과 정체성에도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정년 퇴직 후에는 재고용이나 제2의 직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급여는 정년 전보다 크게 줄어듭니다. 특히 재고용의 경우 급여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기존에 맡았던 업무가 아닌 눈에 띄지 않는 업무를 맡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인간관계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오랜 동료들과의 관계가 줄어들고 새로운 직장에서는 세대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년 퇴직 이후에는 심리적인 변화도 함께 찾아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내가 이제는 집에서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로 불리며 역할 상실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심리적인 불안과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인간관계의 단절과 거주 환경의 변화가 더해지면 우울증이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퇴직 후의 삶에 대한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인 목표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을 시작해 보세요. 독서, 운동, 봉사활동, 동호회 참여 등 새로운 관계와 취미를 만들어가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서로의 기대와 우려를 솔직히 나누고 함께 새로운 방향성을 설정하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70대는 본격적인 노후 생활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경제적 위기와 건강 문제가 한꺼번에 몰려올 수 있습니다. 70대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을 그만두고 연금이나 저축으로 생활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의료비와 돌봄 비용이 급증하면서 모아둔 돈이 금세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70세에 1억 원을 가지고 시작했더라도 병원비나 돌봄 비용으로 인해 10년을 버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점점 축소됩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은 건강 문제로 줄어들고 자녀와도 물리적 심리적 거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립감과 외로움이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의료비에 대비해 실손 의료보험과 간병보험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 외에도 임대 수익이나 소규모 투자 등 추가적인 수입원을 마련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 가까운 이웃이나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정기적으로 새로운 모임이나 활동을 통해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80대는 노년기의 마지막 단계로 인생의 마무리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건강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스스로의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의료비와 돌봄 비용은 더 증가하며 심리적 안정감과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80대에는 일상적인 활동도 큰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집안일, 이동, 식사 등의 문제로 인해 타인의 도움이 필수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배우자를 잃은 경우라면 외로움과 정서적 고립이 더 심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미리 가족과 소통해 돌봄 방식과 의료 결정에 대해 논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심리적인 안정감을 위해 회상요법이나 영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50대 이후의 삶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부모 돌봄, 퇴직 후의 변화, 경제적 위기, 건강관리, 그리고 삶의 마무리까지 하나씩 계획을 세워보세요. 노후는 준비한 만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준비를 시작해보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 상처받은 적 있으신가요? 별일 아닌 것 같은데 계속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고 왜 나에게 그렇게 말했을까? 하며 고민한 적 없으신가요? 사실 이런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 반면 어떤 사람은 깊이 상처받고 관계까지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죠.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바로 자존감의 차이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의 말이나 행동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그리고 자존감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줄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자존감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자신감을 갖는 것만을 뜻하는 걸까요? 아니면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태도일까요? 자존감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개념입니다. 자존감이란 내가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느냐를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말이나 행동에 휘둘리지 않죠.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내가 잘못했나? 내가 부족한가? 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이 의심은 점점 자신을 더 작아지게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자존감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경우 자존감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라온 환경, 그리고 사회적 경험 속에서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지지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자존감이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자주 혼나거나 무시당한 경험이 많은 아이들은
스스로를 부족한 사람으로 느끼며 자존감이 낮아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점은 자존감은 지금부터라도 얼마든지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존감이 낮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우리는 타인의 말과 행동에 민감해집니다. 누군가 무심코 한 말도 나를 향한 비난으로 받아들이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나? 하고 계속 신경 쓰게 되죠. 결국 이런 생각이 쌓이다 보면 타인과의 관계가 점점 불편해지고 결국엔 고립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둘째, 자신을 자꾸 타인과 비교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잘난 것 같아.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많아. 이런 비교는 자존감을 더 낮추고 결국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셋째,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커집니다.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혹시 실패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 때문에 한 걸음 내딛는 것조차 어려워지죠. 결국 자존감이 낮아지면 삶의 모든 면에서 불안과 스트레스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께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우리는 하루 종일 바쁜 일상 속에서 정작 자신에게 시간을 내주는 경우가 드뭅니다. 하지만 하루 10분만이라도 자신과 대화해 보세요.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중에서 내가 잘한 점은 무엇인지, 어떤 부분에서 아쉬웠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주세요. 오늘 하루 정말 수고했어.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 작은 습관이 자존감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작은 성공을 축하하세요. 우리는 종종 큰 성과만이 성공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작은 일에도 잘했어라고 스스로를 칭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끝냈다면 내가 해냈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이런 작은 성공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새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세 번째, 타인과의 비교를 멈추세요. 타인과의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장점만 보며 자신을 비하하는 습관은 스스로를 더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대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세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나아진 점이 있다면 스스로를 칭찬하세요. 내가 어제보다 조금 더 발전했구나. 이렇게 자신과의 비교를 통해 자존감을 높이는 방향으로 생각을 전환해 보세요.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선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저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질문에 갇혀 정작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망설이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타인이 날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나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타인의 말이나 행동은 그 사람의 문제일 뿐 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누군가 무례한 말을 하더라도 저 사람의 문제구나 하고 넘겨보세요. 그리고 그런 말에 상처받기보다 스스로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힘을 길러보세요. 여러분, 자존감은 하루아침에 높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달라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 여러분을 더 단단하고 빛나게 만들어줄 겁니다. 오늘부터는 스스로를 더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타인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세요. 여러분은 그 자체로 충분히 소중하고 누구보다도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은퇴를 앞두고 어떤 삶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은퇴하셨나요? 은퇴 후의 삶은 기대와 설렘이 가득하지만 동시에 주의해야 할 함정도 많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은퇴 후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실수는 명확한 재정 계획 없이 은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미처 고려하지 않은 채 생활을 시작하곤 합니다. 퇴직금이나 저축을 어떻게 사용할지 구체적으로 계획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고정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생활비와 여가 비용, 의료비 등을 현실적으로 계산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재정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과거의 소비 습관을 유지하려 하기보다는 현실에 맞는 소비 패턴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퇴직금을 한 번에 써버리는 충동적인 행동은 피하고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의 기초가 됩니다. 재정 전문가들은 은퇴 전부터 작은 저축과 투자를 꾸준히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은퇴 후에도 금융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투자 전략을 세워보세요. 안정적인 금융 자산과 최소한의 고정 수입을 마련한다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보다 안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주택 유지비와 같은 필수 지출 항목을 정확히 계산하고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저축이나 연금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비상 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은퇴 후의 시간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 갑자기 자유 시간이 늘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목표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곤 합니다. 처음에는 여유로움을 즐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무료함과 무기력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계획적으로 구성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해보세요. 활동적인 일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건강한 은퇴 생활을 만드는 열쇠입니다. 특히 은퇴 초기에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정을 미리 계획해보세요. 주중에는 특정 요일마다 정해진 활동을 배치하고 주말에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소통의 기회를 늘리세요. 이렇게 하면 나날이 똑같은 패턴에서 벗어나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는 운동, 수요일에는 독서 모임, 금요일에는 지역 커뮤니티 활동 등을 정해보세요. 또한 은퇴 후에는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 규칙적으로 하루를 보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루틴은 작은 활동부터 시작해 점차 확장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사회적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는 직장에서 자연스럽게 맺었던 관계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로 인해 고립감을 느끼거나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도 적극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동창 모임에 참석하거나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해보세요. 특히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며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은퇴 후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한편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관심 있는 취미 모임에 가입하거나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해보세요. 또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멀리 사는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꾸준히 연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관계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더하는 것이 은퇴 후 고립감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은퇴 후 새로운 기술이나 언어를 배우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자신을 계속 성장시키는 방법도 고려해 보세요. 네 번째 실수는 은퇴 후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는 육체적, 정신적 건강 모두를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와 달리 은퇴 후에는 조금의 방심이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체크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정신 건강을 위해 독서나 명상과 같은 활동을 통해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력 운동의 중요성이 커집니다. 집에서 가볍게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나 요가 혹은 산책 같은 활동을 꾸준히 해보세요. 또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기 위해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세요. 술과 과도한 간식 섭취를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매일 긍정적인 생각을 떠올리고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시도해 보세요. 여기에 더해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수면 부족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실수는 은퇴 후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잃는 것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은퇴를 인생의 하락점으로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자신의 삶에 대해 새로운 의미를 찾고 도전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여행, 배움, 봉사활동 등 스스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합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매일 작은 기쁨을 찾는 태도입니다. 은퇴 후의 삶에서 작은 목표를 설정해 보세요. 매주 하나씩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그림을 그려보는 등 스스로에게 성취감을 줄 수 있는 일을 시작해 보세요. 작은 성공들이 쌓이다 보면 삶에 대한 만족감과 자신감도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또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려면 주변 환경을 변화시켜 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집 안을 재배치하거나 새로운 장식으로 분위기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퇴는 새로운 삶의 시작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실수를 피하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은퇴 후의 삶을 만들어 보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더 나은 은퇴 생활을 만들어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뇌 건강 60대 이후 삶의 질을 좌우하는 열쇠.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요즘 들어 자주 깜빡깜빡하거나 집중력이 흐려진다고 느껴보신 적 있나요? 장을 보러 갔다가 사야 할 물건을 까먹거나 방금 한 대화를 또다시 묻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경험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뇌 건강이 약해지는 신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60대 이후 뇌 건강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뇌를 관리하고 돌볼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다 소중합니다. 하지만 뇌 건강은 우리의 존재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뇌의 노화는 언제 시작될까요?
많은 분들이 뇌의 노화가 60대 이후에 시작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뇌의 노화는 이미 20대 중반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뇌는 20대 초반에 완성된 후 35세가 되면서부터 매년 약 0.2%씩 뇌세포가 감소합니다. 기억력의 중추 역할을 하는 해마도 매년 0.5%씩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숫자들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10년, 20년 동안 축적되면 우리의 기억력, 판단력, 언어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50대부터는 뇌의 변화가 본격화됩니다. 뇌의 무게가 점점 줄어들면서 평균적으로 남성의 뇌는 1350G에서 1200G로 여성의 뇌는 1250G에서 1100G로 감소합니다. 이는 단순히 무게의 문제가 아니라 뇌 기능 저하와 직결됩니다. 뇌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뇌를 위협하는 요인을 알아야 합니다. 뇌의 노화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만과 만성염증. 특히 복부 비만은 뇌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복부에 쌓인 나쁜 지방은 만성염증을 일으켜 뇌세포를 손상시키며 알츠하이머와 같은 치매의 위험을 높입니다. 흡연. 흡연은 뇌세포를 직접적으로 파괴합니다. 담배를 피우는 순간 뇌로 가는 혈관이 수축되면서 뇌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줄어듭니다. 장기적으로는 뇌출혈과 뇌경색의 위험을 높입니다. 불규칙한 식사와 나쁜 음식 습관. 불규칙한 식사나 소금, 설탕, 포화 지방산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뇌세포가 손상되고 뇌 노화가 가속화됩니다. 운동 부족. 운동을 하지 않으면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뇌세포에 필요한 영양 공급이 줄어듭니다. 운동 부족은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라 뇌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와 우울감. 장기간의 스트레스는 뇌의 신경세포를 손상시키고 기억력과 판단력을 약화시킵니다. 또한 우울감은 뇌의 활동성을 낮추며 치매의 위험을 높입니다. 뇌 건강을 위한 7가지 실천법. 60대 이후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7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합니다. 1. 일기 쓰기. 뇌를 자극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매일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 습관은 뇌를 자극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킵니다. 특히 손글씨로 일기를 쓰면 전두엽과 두정엽을 활성화시켜 뇌 전체의 활동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손으로 쓰는 행위는 뇌를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만들기 때문에 타이핑보다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새로운 것을 배우기. 뇌세포를 활성화하는 열쇠. 외국어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은 뇌세포 간의 연결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5개의 새로운 단어를 외우는 것만으로도 기억력과 사고력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3. 운동하기.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신체 활동.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은 모두 뇌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댄스와 같은 리듬 있는 운동은 뇌를 더욱 활발히 자극하며 균형 감각과 기억력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관절이 불편하다면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4. 균형 잡힌 식단 유지. 뇌를 위한 식단은 신선한 채소와 과일, 견과류, 생선을 기본으로 해야 합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뇌의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뇌 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5. 사회적 교류. 뇌의 활동성을 높이는 소통. 친구와 대화하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활동은 뇌를 자극하고 우울증을 예방합니다. 사회적 활동을 통해 얻는 정신적 자극은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6. 명상과 깊은 호흡. 뇌를 쉬게 하는 시간.
매일 10분씩 명상하거나 깊은 호흡을 하는 습관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뇌를 편안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7. 규칙적인 수면 뇌를 회복시키는 시간.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은 뇌가 피로를 풀고 기억을 정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다음은 뇌건강의사가 전하는 뇌 건강을 되찾은 80대 시인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환자 중 한 분은 80대의 여성 시인이셨습니다.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다고 절 찾아오셨죠. 그분은 자신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던 시쓰기를 멈춰야 한다는 점에서 큰 상실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께 권했던 것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매일 일기를 쓰고 간단한 유산소 운동을 하고 매주 새로운 단어를 10개씩 외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어려움을 느끼셨지만 꾸준히 실천한 결과 1년 뒤에는 다시 시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현재 그분은 85세가 되었지만 더 풍부한 작품을 만들어내며 활발히 활동 중이십니다. 뇌 건강, 지금 당장 시작하셔야 합니다. 뇌 건강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뇌를 더욱 적극적으로 돌봐야 할 때입니다. 뇌 건강을 위한 작은 변화는 여러분의 기억력, 집중력, 판단력을 높이고 삶을 더욱 풍요롭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부터 뇌 건강을 위한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뇌가 언제나 건강하고 빛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20대에는 괜찮았는데 30대, 40대 자꾸 나이를 먹어갈수록 몸이 약해지는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안 걸리던 감기도 요즘엔 환절기마다 달고 살고 상처도 하루면 낫던 게 일주일이 지나도록 낫지 않고 여기저기 예전보다 몸이 많이 약해진 것 같은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우리의 몸을 지켜주는 방패, 면역력을 자연스럽게 높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을 잘 관리하는 것은 단순한 건강 유지 그 이상으로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3가지 방법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식으로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점점 더 건강해지는 것을 직접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방법은 림프 마사지로 면역력 순환 활성화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소개할 방법은 림프 마사지입니다.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림프계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림프계는 림프절과 림프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림프절은 면역세포를 만들어내고 성장시키는 작은 공장과도 같습니다. 림프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세균과 바이러스 같은 외부 침입자에 대한 방어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나쁜 식습관, 그리고 운동 부족 같은 요인들이 림프계의 순환을 방해하는 주범으로 꼽힙니다. 그렇다면 이 순환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까요? 바로 림프 마사지입니다. 림프 마사지는 림프절이 밀집된 부위를 부드럽게 자극해 림프액의 흐름을 원활히 해주는 기술입니다. 림프절이 많이 모여있는 부위는 목, 겨드랑이, 서해부인데요. 하루 10분만 림프 마사지를 해주어도 순환이 개선되고 면역력이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림프 마사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 부위 마사지, 귀 뒤쪽에서 시작해 목선을 따라 쇄골 방향으로 부드럽게 쓸어내립니다.
손가락 끝으로 힘을 주지 말고 가볍게 눌러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겨드랑이 마사지, 팔을 들어 겨드랑이 아래를 손으로 눌러가며 원을 그리듯 마사지합니다. 서해부 마사지, 양쪽 허벅지 안쪽을 손바닥으로 가볍게 눌러주며 위아래로 마사지합니다. 이 과정을 너무 세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강한 압력은 오히려 림프관을 손상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간단하지만 꾸준히 하면 림프 순환이 좋아지면서 면역력이 확실히 향상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꾸준한 운동으로 체온 상승과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바로 꾸준한 운동입니다. 운동이 몸에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왜 면역력에 특히 중요한지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몸이 더워지며 이 과정에서 HSP열 충격 단백질이라는 물질이 활성화됩니다. HSP는 세포를 회복시키고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물질 덕분에 몸의 방어 능력이 한층 더 높아집니다. 운동을 하며 땀이 나고 체온이 1에서 2도 상승하면 몸 안에서 NK세포가 활발히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NK세포는 바이러스와 암세포를 공격하는 우리 몸의 자연 방어병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이며 면역력을 크게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운동할 때의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칙성 유지하기.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가벼운 운동이 이상적입니다. 무리하지 않기. 운동을 전혀 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강도 높은 운동을 하면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운동하기. 걷기, 가벼운 조깅, 스트레칭 등으로 몸이 적당히 땀이 날 정도로 움직여주세요. 운동을 꾸준히 하면 단순히 몸이 건강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기분도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로 인해 몸과 마음이 동시에 건강해지는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반신욕으로 몸과 마음에 치유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방법은 반신욕입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것만으로도 면역력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연구에 따르면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서 약 30분 동안 반신욕을 하면 체온이 올라가며 이것이 마치 운동을 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반신욕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면역력 증진, 체온 상승으로 면역세포가 활성화됩니다. 스트레스 해소, 반신욕은 혈액순환을 촉진해 몸의 긴장을 풀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킵니다. 숙면 도움, 반신욕 후에는 체온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며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피로 회복, 근육이 이완되며 몸이 더욱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신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아 허리 아래까지만 몸을 담급니다. 약간의 에센셜 오일을 첨가하면 더 큰 릴렉싱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30분 정도 몸을 담그며 물을 너무 뜨겁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신욕은 하루 중 몸과 마음을 돌보는 시간으로도 훌륭합니다. 매일 꾸준히 하지 않더라도 주 23회 정도만 해도 면역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면역력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3가지 방법, 림프 마사지, 운동, 그리고 반신욕은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면역력 강화 비법입니다. 이 방법들은 단순히 면역력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의 건강을 전반적으로 개선해 줍니다. 면역력은 하루아침에 높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여러분의 몸은 점점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이 3가지 방법 중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매일 조금씩 건강해지는 자신을 느끼며 더 활기찬 일상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